2021년 주택관리사보 제1회 전국 연합모의고사 민법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잘 푸셨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틀린 문장이 왜 틀렸는가를 정확히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옳은 지문들은 가능하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셔서 여러분 것으로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의 법원 제1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우리가 시험 보실 때는 항상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은 하면 아는 것을 위에다 이렇게 X표 해 두시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거기에 4번 지문을 보시면, 관습법은 그 존부가 불분명하므로 관습법을 원용하는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는 경우에만 이의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이 관습법은 말 그대로 불문민법이죠. 불문법이 될 것이고 불문법 중에 하나다. 두 번째, 이것은 법규범이죠. 법이니까 법규범이다. 따라서 법규범은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해야 되죠. 즉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따라서 법규범은 법원의 직권조사 그리고 직권으로 해석해서 직권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4번이 틀렸다, 이런 얘기죠. 다만 이 사실은 관습과 구별해야 될 게 있죠. 사실 관습법과 구별할 게 사실 관습이라는 관행이 있죠. 사실은 관습인 관행에 관해서는 이것은 당사자가, 즉 분쟁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겠죠. 따라서 여기에 이 부분과 헛갈리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입증 책임이 따른다. 이것은 사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주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2번. 다음의 권리 중 그 성질이 실질적인 청구권인 것은 했죠. 청구권인 것은 했습니다. 이 청구권은 결국은 권리 작용에 의한 분류죠. 작용에 의한 분류, 작용을 가지고 분류한 것이다. 그래서 청구권은 실제로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의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거기에 4번 지문을 보시면 소유자의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이것은 말 그대로 소유권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유권의 본질적 그 권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실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를 배제하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청구, 요구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에 1번, 2번, 3번, 5번을 한번 보시면, 1번 지상권 소멸청구권, 이것은 소멸청구권은 법 규정에는 청구권이라는 명명해 뒀지만 그 성질은, 작용은 형성작용을 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형성권이 되겠죠. 2번 매수인의 매매대금 감액청구권, 이것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물음으로써 매수인이 매매 대금에 대한 감액을 청구함으로써 이것도 역시 법률관계를 감액 형성시킨다라는 면에서 형성권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3번에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감액을 청구하면 감액의 현상을 형성시킨다라는 면에서 형성작용을 하는 권리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5번 전세권자의 부소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매수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형성을 작용하는 이러한 작용의 모습이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형성권의 작용이다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3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신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은 2조에 명문되어 있죠. 그리고 이 2조 자체는 강행법규성입니다. 강행규정. 따라서 이거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당사자가 이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 배려의 명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성인이라면 받아들여져야 하는 그런 조리의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조리의 성질. 이것도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4번 볼까요? 4번. 심리성실의 원칙은 오직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에 의해서는 어떠한 의무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1번에서 보다시피 심리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의 이러한 보충적 구체화 기능도 있죠. 권리, 의무 관계를 구체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예컨대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고용계약을 했다 이렇게 하면, 고용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자, 고용하는 사람, 고용자, 고용인과 피고용인, 이건 피용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을 우리는 피용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고용자는 이 피용인의 안전 생명을 보호해줄 보호 의무가 있죠. 여기 피용인은요,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별도로 그 내용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구체화 기능을 담당함으로 인하여 별도의 권리 의무 관계도 새롭게 이렇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 피용인 경우는 성실 의무 외에도 비밀 준수 의무도 있죠. 비밀 엄수 의무. 이런 것도 발생한다. 이렇게 하겠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구체화 기능이다. 심리성실 원칙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4번.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했는데 이렇게 도출될 수도 있다. 4번. 권리 남용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죠. 이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이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도 우리 농민법에서는 2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권리 남용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했고, 권리 남용을 하게 되면 권리 행사에 대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모든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서 도출되는 성격이다 해야 되겠죠. 권리 남용 금지 이런 근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 따라서 틀린 것은 있는데요. 거기 3번 보시죠. 3번. 계약 효력의 주장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 경우 법률관계는 위험 부담의 문제에 따라 확정된다 했는데, 자, 이게 보통 위험 부담의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 하면 우리가 계약법에서 그 계약이 쌍무 계약일 때 이 쌍무 계약에서는 존속상해, 즉 채무 자체의 존속상의 결연성이 있습니다. 서로 결연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결연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성격인데, 보통 이 계약의 채무, 어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이렇게 불능이 되었을 때, 이 불능이 된 그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인 채무자가 아무런 잘못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다라고 할 때, 이때 발생하는 민법상의 문제가 바로 위험 부담이다 합니다. 즉 손실의 위험을 누가 전국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4번의 3번처럼 권리 남용에 해당됐을 때, 이때는요 결국은 권리 행사 또는 불행사가 상당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오히려 피해만 발생하고 행사하는 당사자 주체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할 때 그 권리 행사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하는 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는 권리의 행사나 불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법 원리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위험 부담 문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3번
이게 틀린 질문이죠. 위험 부담의 문제에 따라 확정된다. 이것은 후발적 불능에 있어서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고 할 때만 과연 손실 위험을 누구한테 부담할 것이냐라는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 5번.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선임무과실의 병에게 매도하였다. 표현들이가 성립하지 않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이 5번은 협의 무권 대리에 관한 본인, 상대방, 그리고 무권 대리인 이 3자의 관계를 이해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5번. 협의의 계약의 무권 대리. 그죠? 이 부분에 관해서 본인, 상대방, 무권 대리인 이 3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둬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본인 지위에 있는 사람은 갑이 되고 대리권 수여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을이 무권 대리인 지위에서 갑의 재산을 이렇게 병과 거래했다 이래 되죠. 이때 병은 선의이고 무과실인 병이다 했고 여기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자, 이런 경우 옳지 않은 거 됐죠. 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나머지 질문들은 그대로 익혀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4번. 을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갑의 추인을 받지 못했다. 자, 여기는 본인이 추인을 해야만, 이거 해야만 이 계약이 소급에서 유효가 되죠. 이렇게 유효가 확정되고 나머지는 전부 이 무권 대리 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이렇게. 자, 그렇다면 4번에 이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 주어졌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추인도 하지 않았다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인 매매 계약으로 확정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했는데 결국은 이 병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병의 보호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에서는 병은 결국은 무권 대리인 을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죠. 이 권리 내용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때 이 권리 행사는 병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죠. 병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을이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6번. 우리 민법상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자, 우리 민법상에 권리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만이 권리 능력 같죠? 사람. 따라서 사람은 자연인의 경우는 출생해서 사망할 때까지 이때까지 이제 권리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생하기 전 단계 여기에는 태아라 그러죠. 따라서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따라서 태아는 권리 능력이 원칙적으로 없다 이렇게 하겠죠. 다만 이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죠. 이게 우리 민법의 태도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 법에 정해져 있는 개별적인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태아일지라도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죠. 이에 대해서 그 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입장을 우리 법원은 인격 소급설, 즉 출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사건이 발생한 그 과거로 소급해서 출생한 것을 인정하는 이러한 제도를 취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우리 판례 입장은 인격 소급설 혹은 정지조건설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 정지 조건은 출생해야만 사람으로 과거로 소급하니까 출생하기 전 태아 중에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다면 여기는 태아를 위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정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5번. 6번이죠. 6번. 1번 보시죠. 1번.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개별적 보호주의에 있는 불법 행위가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때 사람으로 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속에 관해서 사람으로 보죠. 상속 문제 발생하면 이 상속과 결합해서는 유류분도 가능하죠. 유류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유류분권, 이것은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받은 그런 영역이죠. 그 다음에 대습상속도 태아이더라도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이렇게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상속, 유류분, 그리고 대습상속에서는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옳은 질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나머지요. 2번, 태아인 동안에는 모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안 되죠. 바로 이 부분이다, 그죠? 태아는 태아인 중에는 아직 사람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정 대리인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겠죠. 2번 질문을 잘 봐두셔야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3번, 태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산된 경우. 자, 사산이 돼버리면, 사산. 자, 어머니가, 인부가 아기를 이렇게, 놓으면서 말입니다. 만약에 그 태아가 사산인 채로 일어나 버리면, 이러면 정지적 건설이든 해지적 건설이든 당연히 당의 그 문제가 발생한 내용에 있어서의 권리 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죠. 여기는 태아의 권리 능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산하는 순간에는 정지적 건설이든 해지적 건설이든 어떤 입장에서든 간에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다. 따라서 아예 권리 발생이 태아에게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도 없다.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래서 3번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될 여지조차도 없습니다. 4번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거는 상법상에 태아인 중에도 상해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피보험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5번 태아에 대한 유증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더라도 증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했는데, 증여는 증여 계약 당시에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유증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을 때 증여의 계약으로서 인정해 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인 증여 계약의 당사자로 태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죠. 따라서 태아는 증여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7번.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특정의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 이때는 혼자 영업행위를 할 수 있죠. 자, 여기에 민법 8조 특정 허락받은 영업, 허락하에 영업행위하는 것은 행위 시에는 이때는 미성년자는 뭐로 행위 능력적으로 간주해버립니다. 미성년자를 행위 능력자로 취급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이때는 법정 대리인은 대리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행위에서는 행위 능력자로 우리 법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 영업을 허락했다 할 때 이 허락의 대상은 종류를 특정하라는 것이지
하나의 단위에 대한 영업 일부 이런 뜻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 이 부분이 틀렸다. 3번 이 부분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영업을 특정해서 허락한다라는 것이죠. 종류를 특정하라는 뜻입니다. 종류. 이 말을 꼭 알아두셔야겠죠. 종류를 특정하라. 자, 8번 민법상 제한 능력자인 피성년 후견인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써냈죠. 자, 피성년 후견인 했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제한 능력자가 되죠. 이 사람은 제한 능력자 된다.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죠.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법원이 개시 심판할 때는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야 되죠.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을 때 법원이 심판하고, 이때 그 피성년 후견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죠. 당사자의 의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심판할 때 당사자를 법원에 불러서 법관이 스스로 확인해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렇다면 이런 결여돼 있고, 요건을 갖추었으면 반드시 선고해야 되죠.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 필요적 심판이죠. 필요적 심판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고, 이때 피성년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이 바로 성년 후견인이 됩니다.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법원이 또 선임하게 되죠. 이렇게 선임합니다. 반드시 선임한다. 이때 이 성년 후견에는 대리권이 있죠. 그러나 동의권은 없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동의권이 없다. 원칙. 그 다음에는 추임권 있고요. 취소권 있죠. 취소권. 취소권 있고요. 당연히 추임권 있겠죠. 이렇게. 그러나 동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겠죠. 원칙적으로 원칙. 재산거에서 일반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에게 성년 후견인이 동의해줘서 혼자 유효하게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전제해서 봐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하더라도 유효한 경우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그렇죠. 일용품 구입입니다. 일용품의 구입 행위는 대가가 그다지 크지 않을 때, 과대하지 않을 때는 혼자 유효하게 거래 행위를 할 수 있죠. 일용품의 구입. 뭐 이런 내용들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1번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고, 2번 직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본인 기타 배우자 등 일정한 법에 정해지는 청구자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하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할 수는 없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3번 옳은 이야기죠. 이것은 선고를 이게 개시하면, 심판 개시하면 장래적으로 효과가 생긴다. 장래효다. 그렇죠. 그때부터 제한능력자가 된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3번. 4번.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을 믿게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자, 피성년 후견인이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했다 그러면 취소권 배제돼 버리죠. 그게 바로 17조 1항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 매도 행위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취소할 수 없다 했는데, 동의를 얻어도 동의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동의를 얻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8번 문제는
피선유 후견인에 관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9번. 제한 능력자 상대방 철회권과 거절권에 관한 설명에다 옳은 것은 했네요.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철회권 행사를 하려면 상대방은 선이 이어야만 철회가 가능하죠. 그러나 거절권 행사에서는 선이든 악이든 관계가 없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회권은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을 철회하는 것이죠. 여기는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한테 단독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했죠. 먼저 기억. 계약 당시에 제한의 점을 알았을 경우에 처리할 수 없다. 이거네요. 선일 때만 처리할 수 있다. 옳은 질문입니다. 니은. 거절권 행사는 그 성질상 거절권 행사, 거절 행위는 의사의 통지인 준법령이죠. 준법령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따라서 틀렸네요. 디귿. 거절권은 제한 능력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고 항상 그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한다 했는데 거절권은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하든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하든 관계없습니다. 제한 없다. 따라서 틀렸죠. 리얼. 상대방이 의사 표시를 수령할 때 제한 능력자임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철회와 마찬가지로 거절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가 아니라 거절권에는 악의의 상대방도 거절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명. 제한 능력자 쪽에서 추인한 후에는 철회권 행사할 수 없다. 추인을 해버리면 확정적 유효가 되어버리죠. 확정적 유효가 되어버리면 이때는 철회권은 행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 철회권을 할 때 철회라는 의사표시는 자기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발생 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0번. 다음 법령이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에요. 무효의 추인은 민법상 법령이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1번에 추인을 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죠. 본다 이렇게 우리 법에 정해놨죠. 따라서 유효가 된다가 아니라 새로운 법률 행위로 그 성격이 되고 이것은 추인한 그때부터니까 장래적으로 이렇게 되죠. 장래효가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1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자, 2번. 무행위 전환은 다른 법령으로 하려는 실제 의사가 아니라 가상적 의사라 해야 되죠. 가상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죠. 자, 3번.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서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한 행위가 된다. 추인하면 새로운 법령으로 보는데 이때 이 법령의 요건을 갖춰야 되죠. 당연히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새로운 법령으로서 유효가 되겠죠. 4번.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당연히 유효가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했죠. 새로운 행위로 간주하는 성격입니다. 5번. 무효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령과 같다. 아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 11번. 다음 중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없는 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법원에 청구하는 사람은 법률상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죠. 자, 이때 이해관계인에 속하는 사람은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어야 되니까요. 여기에 4번에 친권자의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따라서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뭐 해야 되죠? 관리할 의무가 있죠. 관리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관리할 권한 혹은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자기 의무가 실행되어져야 되죠. 따라서 4번은 법원에다 별도로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래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민법상 실종 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민법상의 실종 선고는 자, 1번 보시죠. 부주자의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 직계 전속은 실종 선고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청구자가 누구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누구예요? 법률상 관계인과 또는 검사 이렇게 있죠. 검사. 자, 그래서 법률상 이해관계는 직계 비속이 있으면 직계 전속은 상속권이 없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어요, 법률상. 따라서 직계 비속이 존재해버리면 직계 전속은 여기에 청구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죠. 따라서 1번 옳은 지문이네요. 2번 특별실종의 기간은 1년이죠. 3번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실종자는 모든 법률관계에서가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법상 그러니까 재산권이나 신분권 관계에서의 법률관계에서만 사망으로 간주하는 거죠. 이 안에서. 그리고 종래 주소 범위 안에서. 그렇죠? 종래 주소 내에서. 이렇게 되죠. 자, 4번 실종선고 취소하면 공시처가 필요 없죠. 실종선고 취소할 때는 그 요건상 객관적으로 이미 그러한 사유가 발생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시처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5번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 실종기간 만료 후 선고 전에 행한 행위로서 지인으로 행하여졌다면 그대로 유효다 했는데 이 5번 지문에는요. 실종 선고 후 취소 선고 전 이 사이에 거래한 선의의 제3자만 포함합니다. 그렇죠? 자, 선고 후 취소 선고 전 이 사이에 거래한 행위에 대해서만 선의의 제3자만 포함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따라서 틀렸죠. 13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했네요. 자, 1번 강박에 의사표시한 자의 특정 승계인은 법률행위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 했는데 우리는 1번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 그리고 하자인 의사표시한 자, 그들의 대리인과 승계인, 이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 포함하고 특정 승계인도 포함하죠. 그러므로 1번 틀렸죠. 2번 제한능력자가 법령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이 현저하더라도 상환할 책임이 없다 했는데 제한능력자의 취소한 경우에 반한 범위는 제한능력자는 선악 불문하고 현존 이익으로 반환해야 되죠. 3번 매수인이 유발한 동기 착오에서 체결된 토지 매매 계약이 이행 후 취소된 경우 그러면 유발된 경우니까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네요. 취소했다면 매수인의 소유권을 느낀 말소 의무는 매도인의 매매 대금 반환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했는데 취소함으로써 법률관계가 무효가 되었다고 하면 서로 주고받은 것은 동시 이행을 해야 합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4번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더라도 취소권자의 취소권 소멸한다 했는데 여기에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취소권자가 취득한 재산을 양도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취득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아니죠. 거기 4번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자신이 취득한 권리의 양도가 있을 때, 그렇죠? 취소권자가 자기가 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만, 이때만. 따라서 상대방이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령으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5번.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차후로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먼저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일지라도 취소권 행사는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인정한다 이런 거죠. 해제 후 취소권 행사도 인정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겠습니다. 자, 14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죠. 거기에 3번 지문을 한번 보시죠. 3번에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 정관의 성질. 이 정관은 우리 판례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치 법규설로 취합니다. 판례 입장이 자치 법규설을 취하니까 당연히 법규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겠죠. 그렇다면 이 정관의 해석 권한은 법원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렇게 법원의 권한이다. 그러므로 사원 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석이 틀렸죠. 계약설이 아니라 자치 법규설로 해석하고 따라서 법원이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들이니까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죠. 자, 1번. 이사가 수인일 때는 정관에 달리 규정한 것이 없으면 이것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죠. 1번. 이사의 과반수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2번이 정답이죠. 2번. 옳습니다. 보시면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죠. 서면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다. 3번. 이사는 자연인 내에 한한다. 그죠? 자연인만이 이사가 될 수 있죠. 4번. 이사에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법인의 기관이다. 자, 이게 이사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라 법인의 피용자가 되겠죠. 법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관이 아니다. 기관이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아니하고 사망했다. 재단법인은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다 했는데, 거기 5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설립자가 목적이나 중요한 사항들은 다 정해놨고, 다만 정관에 뭐 주소를 정하지 않았다든가 명칭을 정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사 선임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경우는 법원이 보충할 수 있죠. 정관 보충이 가능하다 해야죠. 정관 보충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해야겠죠. 자, 16번.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 이것은 민법 우리 35조 1항에 명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얘기죠. 법인의 불법행위. 이 말은 법인 스스로가 불법행위 당사자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우리 법에서 잘 설치하였으니까 요 내용 잘 알아두셔야죠.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고 이때 그 대표자는 불법 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라고 할 때 이때 피해자는 이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35조 1항에 근거해서 직접 책임져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 보시죠. 법인의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임의대리인은 기관이 아닙니다. 위에서 봤듯이 임의대리인은 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법인이 한 사람을 고용한 것이죠. 피용자에 불과한 거예요. 피용자. 그래서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35조 1항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고 중요한 판례들 다 정리해놨으니까 꼭 여러분이 읽으면서 숙지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17번. 다음 조건부 법령에서 유효한 것은 했죠. 자, 1번 딸과 사위가 이미 이혼한 사실을 모르는 장인이 이혼하면 돌려받기로 하고 그 사위에게 거물을 전유하기로 하는 약정했죠. 그러면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기성조건이죠. 기성조건인데 재산을 만약 이혼하면 돌려받기로 했잖아요. 돌려받기 했으니까 해지조건부로 했죠. 돌려받겠다. 그러면 이런 내용의 법령이 있다면 플러스 효과와 마이너스 효과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죠. 따라서 무효인 정려계약이다. 이래 되겠죠. 1번. 자, 2번. 2번이 정답이네요. 건물이 철거되면 그 부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했죠. 이 정지조건부 매매죠. 정지조건부.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 따라서 이게 유효입니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3번. 금계 밀수에 성공하면 이게 불법 조건이죠. 따라서 전부 무효죠. 전체가 무효다. 4번. 사유하고 있는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한 마리를 주기로 하는 약정했죠. 기한부죠. 이거는 불확정 기한부입니다. 기한부 정려 약정이죠. 유효입니다. 유효. 그러나 기한이죠. 이건 조건이 아니라. 5번. 해저 1만 밑에 빠진 결혼 반지를 찾아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 정지조건인데 불능조건이죠. 불능조건을 정지조건부로 했죠. 그러면 불능조건은 마이너스 효과고 정지조건은 플러스 효과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죠. 즉 권리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은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권리 발생할 내용을 갖추고 있다면 플러스로 해석해서 곱하기 하면 나오는 요 답이 마이너스 나오면 무효, 플러스 나오면 유효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그렇게 정리하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볼까요? 18번. 물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했죠. 기억. 소유자가 없는 유체물은 물건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유체물, 무체물 관리할 수 있으면 물건으로 해석합니다. 소유자 있냐 없냐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 일부로서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없다 했는데 토지의 정착물도 독립 방법을 갖추면, 즉 공시 방법을 갖출 수만 있다면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농작물이라든지 또 토지에 있는 암석에 대해서 근데 조합가가 불상을 조합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죠. 따라서 틀렸다. 디귿.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 아니죠. 종물은 일단 독립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또 틀렸죠. 리얼. 건물이나 토지 일부에 대하여 물권이 성립될 수 있다 했는데, 그렇죠. 토지, 건물 각각 일부에 가능한 게 뭐냐. 건물의 경우는 전세권 같은 거나 또는 구분 소유권 같은 제도가 건물 일부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도록 우리 민법이 허용합니다.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그래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용익 물권을 도면을 첨부하면 별도로 등기해서 독립된 물권을 성립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옳은 질문이죠. 미엄. 권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견적한 성숙된 농작물은 부합의 예외를 인정하여 독립한 물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네요. 19번. 자, 주물과 조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실까요? 3번에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법리, 이거는 종물 이론이라고 그러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해서 주물과 운명을 같이 한다. 운명 같이. 이렇게 해나는 규정이 있죠. 이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해석하고 이 원리는 권리 사이에도 적용합니다. 권리 사이에 적용한다. 우리 판례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관계에서도 종물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따라서 3번 이게 틀렸네요. 자, 20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우리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것은 103조 예시규정이라 하죠. 그리고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고 그런데 여기에 104조 무효는 전환의 법리를 우리 판례가 인정합니다.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 중에 요건상으로는 3번이 잘못됐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장 불균이 있을 때는 궁박정술 무경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요건은 추정되지 않고 요건의 입증은 전부 누가 책임져야 된다? 전부 피해자, 즉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진다.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됨으로 했으니까 틀렸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21번부터는 또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